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입춘이었죠. 벌써 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100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큰 영향을 주었던 새 여인. 나는 버스 정비공으로 일하다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몸으로 천막 안에서 살다 보니 점점 배가 부어오르고 아픈 증상이 나타났다. 할 수 없이 밤이면 교회 강당에 들어가 쉬기도 하다가 어느 날 북한 산성 부근의 노고산에 있는 흥국사를 찾아갔다. 거기서 몸을 추스르며 절에 땔감을 해주고 밤에는 학교에 갔다. 내가 머문 곳은 대문 옆에 있는 한 평 정도의 작은 문간방이었다. 낮에 나무를 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가 끝나고 절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늦어 절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녁밥을 굶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내 방과 마주보는 건네편 별채의 넓은 방에 한 부잣집 딸이 요양을 하고 있었다. 대학 3학년이었던 그 누나는 폐결핵 3기였다. 학교가 끝나면 구파발역 버스 종점에서부터 불빛 하나 없는 길을 4km 정도 걸어 흥국사 계곡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내가 멀리서 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 그 누나 방에 켜놓은 불빛이 보였다. 불빛은 마치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배에게 길을 알리는 등대불 같았다. 그 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절에 도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나가 내가 먹을 저녁밥을 누나 방 이불 속에 묻어두었다가 갖다 주었다. 낮에 땔감을 하러 빨갛게 낙엽진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으면 누나가 옆에 와서 시를 읽어주기도 했다. 나는 누나가 읽어주는 시를 듣다가 자연스레 100여 편의 시를 암송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선녀와도 같던 그 누나는 결국 그해 겨울 눈이 발목까지 오던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나는 누나의 병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내게 젖을 주던 아주머니들은 나를 보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러나 누나의 병만큼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누나의 명이 그것밖에 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나 스스로 이별의 아픔을 비롯하여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자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온갖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장차 소명을 펼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병을 고쳐주지 못한 데 대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무력감과 자책감 속에서 그동안 그 누나에게 받았던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진한 그리움이 되어 가슴속에 자리했다. 누나가 생을 달리한 이후 학교가 끝나고 절로 돌아올 때면 등대불 없는 칠흑같이 캄캄한 산골짜기를 걸으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저녁밥을 굶은 채 절간의 문간방에서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누나가 밥상을 들고 들어올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문 쪽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은 지 3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니네 엄마 꽃가마 타고 서울 간다 라고 하자 철없던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울었다고 한다. 겨천변에서 어머니가 덮고 자던 이불과 옷가지들을 태우느라 불태우느라 누런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던 그때 나는 불구경을 하며 영문도 모른 채 즐거워했다. 4살의 어린 나이, 그때는 어머니의 죽음을 채 알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보냈다. 그러나 낙엽진 산사의 계곡을 거닐면서 외로운 한 소년에게 아름다운 시를 가르쳐준 그 누나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나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은 자들이 다시는 그 모습을 이 생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인간들의 깊은 슬픔과 상처,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어린 송아지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도살장으로 팔려간 어미소와 낙엽처럼 죽어간 누나를 살릴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참으로 행운할 수 없는 가슴의 상처로 남았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얼마 뒤 나는 그저를 떠나 다시 홍제동의 천막으로 돌아왔다. 누나가 없는 그저를 떠나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중랑교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다 떨어진 책가방을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새삼스럽게 어머니가 더욱 그리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임해온 김명숙이라는 여선생님은 내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 옆에 나를 세우고 내 손을 잡고는 학생들로부터 격려를 받곤 하셨다. 그리고 나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옆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시키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11살 때 그 여선생님이 갑자기 멀리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 동구 밖으로 떠나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골목 기퉁에 숨어서 바라보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떠나기 이틀 전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마을의 강변 언덕에 앉아서 저 강물이 언젠가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다시 꼭 만나게 될 거라며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머슴처럼 살며 초라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나오는 한 소년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셨던 그 선생님. 누나의 죽음 이후 그 선생님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과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4살 때 떠난 어머니와 11살 때 떠난 김명숙 선생님, 18살 때 떠난 누나 이후 나는 그 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주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곤 했다. 청소년 시절까지의 이러한 여러 경험은 내게 있어 장차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도록 예정된 과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은 나 자신도 나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경험을 통해 서서히 그 정체성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설정된 시기이기도 했다. 생명, 그 지극한 소중함. 나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했다. 생명은 풀이하면 생존 명령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살라는 명령을 받고 살고 있다. 생명체마다 삶의 의지가 심어져서 살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기를 싫어한다.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지렁이 같은 하등 동물도 생명이 위협에 처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런데 요즘은 생명 경시가 도를 넘고 있다. 타살도 그렇지만 그 살라는 명령을 스스로 어기는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 사업이 망하거나 과도한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 입시 지옥의 스트레스 속에서 학교 성적을 비관하거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청소년,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유명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비리가 들통나거나 사회적 비난에 몰리면 자살 카드를 꺼낸다. 생명을 거스르는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개인만의 잘못에 있지 않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다가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하는 경우가, 젊은 청춘이 사랑에 실패한 경우, 생에 대한 실존적 회의감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살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잘못이나 성향으로 인한 자살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 학교 성적과 폭력, 사회적 스트레스, 인터넷 악플 등 모두가 사회와 국가에 책임이 있는 자살 원인이다. 내가 늘 말해온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한다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한다면 개인을 자살로 내모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고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므로 계속 오를 집값을 염려하여 대출을 내었으라도 집을 사느라고 빚을 진다.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생계 걱정 없이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민이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심지어 도박 수준의 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 정책을 잘 세우면 설령 국민이 빚을 내서 벌인 사업일지라도 흑자를 낼 수 있다. 몇 년을 못 버티고 폐업으로 문을 닫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 정책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벼랑으로 밀어내며 채무 불이행자로 만드는 것이고, 혹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경제 정책이 국민을 빚더미로 내모는 것이다. 뉴스의 사회면에 간간히 올라오는 일가족 자살 같은 사건은 빚더미에 앉은 국민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행하는 극단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그것뿐이 아니다. 왜 정치인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교육 계획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입시 지옥과 학교 폭력 속에 방치하여 자살하는 청소년을 만들어내는가? 이처럼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생명은 고귀하다. 절대로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의 목숨도 소중하고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고 동물의 목숨도 소중하다. 모두가 생존 명령을 받아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개개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각성하고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민생을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념이든 사상이든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